A라는 결혼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A는 야 이런 거잖아. 안 돼요. 왜? 그렇게 사전적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삶 속에 들어와서 아픔의 정도로는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걸 죽을 만큼 힘든 거고 어떤 사람은 피식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식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민하지 않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다 하는 나라는 조건을 나와 대화할 때 이것은 한없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에서 지혜를 구할 존재는 바로 나와의 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철학자들을 통해서 철학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철학이라고 소크라테스를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잖아요.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이 자기 선생을 기억하면서 썼는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소크라테스 답을 주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죠.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마주하게 만들어주죠. 철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마주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나는 생각보다 좋은 놈이네 라고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나는 생각보다 좀 이기적이구나 하는 걸 마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주함의 순간에 나는 내가 되는 겁니다.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돼요. 그 순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딱 마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바로 그 순간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내가 A라는 고난으로 힘든데 이 고난을 나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한 나의 지적 노력이 나의 지혜예요. 이건 바로 이 고난에 빠져있는 내가 가장 절실한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칸트는 느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느껴본 적이 없을 수 있고 드레스 같은 현대철학자도 느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아무리 읽어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있는 글을 읽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가 철학이 되기 위해서예요. 스스로의 삶이 철학적으로 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과는 중세에 없습니다. 대학 안에. 근대에도 철학과는 대학 안에 없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그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마주하는 겁니다. 근데 근대 말에서 현대에 오면 철학이 대학의 하나의 분과 학문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무슨 똑똑해지기 위해 사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근데 철학의 본질은 똑똑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애쓰는 겁니다. 그 애쓰는 노력이 철학. 그럼 철학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공부하려고 하냐면 그런 애씀의 역사를 자기에게 끊임없이 투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면 스토아라는 철학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만나서 나와 스토아가 고민하는 건 또 다른 시대겠죠. 스토아라는 사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만나서 자신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혹은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형태인데? 라고 하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형태인데?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자기가 된 거죠. 근데 내가 그냥 학습을 한다, 막 배우기만 하면 나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윤리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서 윤리 선생님을 철학자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윤리 선생님은 자신이 가리키는 윤리 이론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거나 어느 게 더 나의 삶에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냥 시험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를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으면 이거는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 다음 요즘은 논술에서 조금 더 활용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삶에서 이러이러한 결단을 내린 사람은 무슨 주의자일까요? 하고 물으면 그거는 칸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지식을 갖게 된 것이지 그렇게 윤리가 100점을 받았다 해서 걔가 삶으로 돌아와서 자기 삶의 슬기를
슬기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체라고 주체.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지식 앞에서 굉장히 수동적일 수 있지만 슬기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앞에서 항상 주체로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지혜롭게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을 잘 듣게 합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이고 열려있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허락되어지는 생각을 말하고 분위기가 요구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길어지면은 결국은 내 생각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막 온 곳에 막 창의성이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창의성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학원을 가요. 그리고 외국의 어떤 학자가 창의 교육은 이런 거다라고 그걸 또 상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창의적인가라는 거죠. 지금 가르치는 분도 창의성에 대한 개념 정립을 새로 해야 되고 그걸 배움을 받거나 많은 돈을 내고 거기 자기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도 정립을 새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왔다. 마치 형법의 법에 대해서 형법만이 있는 국가에서 엄밀하게 국가가 이게 창의적이야. 창의적은 이게 창의적인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르쳐져. 이거 가르치는 거 여기 나오면 이제 창의적인 거다. 그러니까 제한 수료 다 했으면 창의적입니까? 그렇지, 창의적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죠. 부모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흐린데 그냥 그 학원을 보내서 그 과정을 다 수료시키면 자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자기 안도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창의성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의 어느 대단한 화가가 그런 데 가서 배워가지고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진 않잖아요. 그냥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직도 비어진 주체를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탈레스 뭐 이렇게 서양 철학사를 시작해도 이 사람들부터 보면 서서히 서양 애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기 주체성의 단점, 타자를 한없이 무시하는 서양의 주체성의 것과 동양에 보면 자기가 없어. 그게 아주 심한 게 우리나라죠. 맞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좋아하는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왜? 식당 같은 데 가서 내가 뭐 좋아하는지 말하는 것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낼 수 있는 것 등등등을 고려한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누적되면 나는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맞잖아. 난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 저 주방장 입장에서는 지금 돼지고기밥 하는 게 제일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나는 돼지고기 싫어하는데 나는 소고기밥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옆에서 주인은 그래도 소고기밥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니까 그거 파는 게 좋아서 막 이야기해요. 소고기밥 먹을까 하는데 저기서는 그럼 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뭐를 먹어야 되는지조차도 갈등하게 돼요. 나는 뭘 먹어야 되지? 주체는 뭐예요? 여기서 가장 다양한 조건 속에서 내가 결단 내리는 거죠. 나는 돼지국밥이야. 이게 아주 간단한 삶 속에서 내가 주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 사람에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에서 너가 자유로워야 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를 끊임없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너가 이상한 놈이 안 되게 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어. 선생님이 보고 있어. 너 이상한 짓 하는데. 근데 이 이상한 짓이 창의성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눈앞에서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럼 얘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절로 간다. 그럼 물 마시겠지?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습시키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집에서 할 때도 애들을 통제 속에 집어넣게요. 군대에서처럼. 너 얘가 절로 가면 하는 목적은 뻔해야 된다 이거죠. 회사에서 얘기할 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아침에 정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지 회사가 잘 돌아간다. 그게 우리나라 사회가 좀 잔인하게 말하면 우울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좌절되어지는 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분비 되기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 그러면 갑자기 해마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저때 딸기 주스 먹고 싶었는데 저때 딸기 주스 먹고 그게 어린 시절에 딸기 주스 먹고 싶었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불편하죠. 딸기 주스 볼 때마다 내가 저때 저거 못 먹었는데 저거 짜증나는데 그러면은 얘는 자기 방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하는 일이 해마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장기 기억 장치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얘는 나는 빨간 딸기 주스를 먹고 싶었어 하는 기억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도 뇌는 살기 위해서 계속 과다분비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분비돼요. 그러면 불균형 상태에 오죠. 균형이 안 잡혀 있잖아요. 뇌의 호르몬이.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모든 게 조화롭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비정상 상태에 가면은 뇌가 선택하는 그 다음 단계는 전시 상황입니다. 긴장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해요. 지금은 자기가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이 혼돈에서도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뇌가 쓰는 거는 오직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흔히 말해서 강박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동그란 거가 움직이면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동그란 저 구슬이 다가와서 나를 찡구고 죽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적이 있어가지고 싸우면은 그건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죠. 근데 뇌가 우울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비정상 상태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이 뇌가 판단하는. 그냥 경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그것이 장기가 되죠. 그럼 그것이 새로운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뇌에.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계속 신경을 씁니다. 어쩌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 나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계속 긴장합니다. 그걸 강박증이 시작되죠. 근데 강박증이 시작하면 더 지나가요. 그러면은 뇌에 과다분비되어지는 것에 결정판이 이루어집니다. 얘네들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혈관 질환으로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죽음이 없어지는 사회가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처음부터 이 친구는 빨간 주스를 먹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린 시절의 것이 굉장히 큽니다. 사춘기 이전에 남아있었던 그런 지속적인 자기 좌절 경험은 이 친구의 평생의 상흔이 됩니다. 근데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를 지워. 그래야지만 살아. 뇌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싸우다가 맞았는데 그 기억이 안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뭔가 내가 안 좋았는데 해마는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럼 나는 끊임없이 뭔가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은 나의 우울을 더 촉발시킵니다. 촉발하게 만들죠. 그리고 걔네들이 뇌가 심장에서 심혈관을 관할하고 신경 호르몬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당뇨 등을 유발시킵니다. 당뇨를 혈압을 사정없이 높여버리죠. 혈압이 사정없이 높아지는데 혈전이 생기니까 그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50대, 60대로 접어드는 사람에게 혈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거 심폐소생술을 익혀라 하고 막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더 궁극적으로는 얘가 어렸을 때 딸기 주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돼요. 맞잖아요. 걔가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얘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심혈관 질환으로 죽지 않아요. 가다가 사자가 걸어가다가 하고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을 알고 동물은 죽을 때를 알면 무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 가서 죽잖아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마지막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가장 그게 뇌와 심혈관 질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과도 관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이런 모든 생각들은 결국 뇌에서 일어나잖아요. 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학원 있고 이러면 애들이 저한테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누굴 좋아하는 쌤 걔가 하는데 내 앞에 어떤 애는 막 좋아하는 자기 차에 타고 전 남자친구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어주면서 그래 그만은 진짜 나쁜 새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애들한테는. 자기가 누구한테 가서 그냥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를 찬 그 남자를 잡아와가지고 얘 앞에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힘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겠다. 그러면 지금 그 누군가가 그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힘든 너를 보여주는 거냐. 너 힘든 건 당연해. 너 힘든 거 참을 필요 없다. 힘든 대로 있어. 말로 참으라고 하면 참으면 더 힘들어. 그냥 아파. 계속 아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통 들어가는 경우에 통제거든요.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정해놓고 이게 정상이야. 지금 너 아파하는 거 정상 아니다. 그러면 또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애하지 마라. 대학 갈도록 연애하지 마. 그럼 안 아플 거 아니야. 이건 뭐예요? 협박이 움직여지는 통제사회, 병영사회죠.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일어나겠죠. 사람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통제하죠. 그럼 그게 또다시 우울이 등장해요. 나는 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뭐가 되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대학교 갔어요. 자기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좌절되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묻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가지, 너는 나이가 벌써 군대까지 갔다 온 놈이 이제 와서는 부모가 니 뭐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영어 학원을 내서 선생할 때 자식의 손을 잡고 이 친구 공무원 영어를 공부시키겠다라고 환갑에 부모님이 30의 자녀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또 그 모습은 크기만 다르지 중학생과 학부모와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주체의 결핍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만 없이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불만이 없잖아요. 누가 그러면 나는 좀 힘든데요? 라고 말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빨리 더 잘 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너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무는 방법, 참는 거, 이것에 익숙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약간 반복되어지면 나는 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어떤 경우는 대놓고 교양을 위해서 쓰는 철학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누구와 대화할 때 내가 막 칸트 이야기를 막 섞어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지금 스피치 학원이 유행하잖아요. 내가 기한 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그를 더 외롭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누군가와 대화가 안 되는 게 기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아니에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방법을 공부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방법을 공부해야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연습해야지 말의 기술을 무슨 웅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그러면은 그 아나운서 어디 나왔다 하는 사람이 썼던 그대로 그러면 내용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말할 겁니까? 내가 어제 배운 거하고 지금 맥락이 다르다. 이렇게 돼야 돼. 어제 배울 때는 지금 이런 주제가 아니야. 너 지금 내가 아는 주제로 이야기하자. 야, 이 대화 그 대화는 내가 지금 진도가 나갔다. 그 대화까지는 나가면 안 돼. 이게 이제 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게 제목에서 보면 슬기로운 삶을 위한 애씀이다. 이 애씀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나다. 그러니까 철학 수업은 제가 있지만 도와주는 것이고 두 분이 이 애씀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사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철학 수업 시작하고 나니까 대구의 어느 주부님이 손 딱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 중에서 좀 말해도 상관없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본인이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겁니다. 그걸 왜 내가 이야기합니까? 맞잖아요. 그 선택을 좀 본인이 하셔야지. 본인이 하셔야지. 지금 그 상황에서 그걸 내가 내려주면 그거는 이미 나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 마찬가지죠. 부적을 갖고 있다. 제가 아주 내가 철학과 나온다 하니까 공무원하고 다니는 어떤 친구가 자기 철학이 정말 정치는 층의 철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진지하게 선생님 그러면 저한테 공짜로 부적 한번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A4 하나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A4에다가 내가 그냥 붓펜으로 이렇게 마크를 그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믿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경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발설하면 안 되는 천하의 아주 큰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친하니까 그냥 해주지, 딴 데 가면 돈 한 200에서 300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가겠습니다. 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주변 50m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것도 우리가 철학이 종교의 사회에서 이성의 사회로 넘어왔다는 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존재 속에서 나조차도 신이 만든 존재로 누군가에서 규정받은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철학은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실제로 슬기로운 삶의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글도 원래는 지금 올해 제가 이 철학 슬기로운 삶을 위한 애씀이라고 하는 이건 가제고 책이 하나 성인용으로 나올 거고 출판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철학사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온 책들이 너무 논술 교재처럼 있는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별로 논술 교재처럼 쓰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냥 잘 요약 정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철학인가에 대해서 좀 그 반성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좀 우리 사회에 정말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디 똑똑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삶을 위해서 좀 철학이 진지하게 국리되어지는 사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저는 그때 가면 슬기로운 사람을 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가 직업훈련한다고 하고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는 저희는 직업훈련으로 아주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위에다가 뭐라고 해서 인성을 책임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두 개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문구는 그냥 다 이어놨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교수들조차도 그런 문구들도 다 교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건 교수들조차도 실제로 뭔거예요.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이 들었을 때 저 사람 들었을 때 단 이야기들 그냥 다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를 좀 더 우리가 좀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고 이건 뭐 읽어보셨겠지만 이 책이 제가 쓴 책인데 신성한 모독자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성한 모독자는 대한민국 철학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은 사실 이 책과 같이 이어지는 책입니다. 진짜 그 길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책하고 저거는 전부 대학에서 강의로 봅니다. 그 쭉 이어지는 강의였는데 그 다음 강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은 내 강의록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앞 구절에 책의 앞부분쯤에 보면 철학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면 철학의 행복은 참 어렵다.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힘겨움이 불행이 아니다. 조금의 타협보다 자기 고민의 힘겨움을 선택하고 그 힘겨움도 행복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힘겨워지겠다. 내가 고민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시킨 대로 살면은 사실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IMF 때 나는 군대 가서 말뚝 박아 버리겠다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왜냐?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고 내가 밥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오늘 오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틀대로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결혼했습니다. 자녀분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40대, 예를 들어 30대부터 40대, 50대, 지금 10대, 20대의 부모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철학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즉 부모 세대에 있었던 아픔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고친했던 정신과 의사 친구, 아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과 질환의 대부분은 사실은 유전적 요소가 미비하지만 참여합니다. 그런데 왜 그 미비한 요소가 결정적 요소가 되어버리느냐. 부모가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너무나 당연시 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울함, 힘듦 속에서 나온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녀에게도 그게 당연하게 내몰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도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느 순간 탁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모 세대의 사람이 자신을 반성적으로 사과하고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부터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금씩.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라도 좀 철학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위로의 철학사는 쭉 나가서 아마 한 사람씩 그렇게 다루어 나갈 건데요. 사람들을, 철학자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뭐 무슨 책을 썼고 이런 것보다는 그가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철학자가 지금 우리와 나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21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보다도 한 600살 더 많은 탈레스가 지금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아직까지도 연구되고 있고 서양 사람들이 듣고 보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탈레스가 생각하는 지혜에 의해서 나는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할 수 없는지 동의하기만 할 수도 없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에 좀 많이 집중해 가려고 합니다. 왜냐? 오랜 시간 철학의 역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철학은 강자의 이득을 대변해 왔는 건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양반의 이득을 대변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학사 수업은 내가 주체가 돼서 탈레스와 대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탈레스 이야기를 내가 듣기만 하면 그거는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해요. 아, 그래 탈레스는 이래 말했구나. 언제 태어나서 무슨 책을 써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 답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삶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단테라는 사람이 재정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단테 신곡으로만 유명하잖아요. 근데 재정론이라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재정론 책의 제일 앞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책을 왜 이런 거를 어떤 것이 올바른 정치 국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때 다루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정치 권력자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번거롭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다. 근데 나는 이거 한다. 이거 한다. 내가 지금 머리 쓰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이 하지 않은 죄가 어느 순간 돌아서 나에게 너 왜 그거 하지 않았어? 라고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희들도 더 미루지 말고 이제 요런 철학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도 두 분도 이렇게 뭐 하다가 사람 도우면 좋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도우면 좋고 우리는 그 위로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가 날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만나서 그죠? 내가 나를 만나서 내가 우리 속에서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내가 철학자로부터 위로받기만 하면은 그건 주체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혹시 질문 저는 아니,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예. 예. 그게 없는 질문인데요. 예. 박사 과정을 PhD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필라소피아하고 뭐 스페셜리스트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왜 번외인데 그냥 잘 몰라서 그래서 그 PhD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PH는 원래는 사실은 인문계열 대학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3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세 근대까지 전통적인 박사는 신학 박사, 의학 박사, 그 다음에 법학 박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근대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나머지는 전부 사실 철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독일로 유학 가서 교육학을 했다 하면 철학 단대에 포함됩니다. 교육학은 철학 단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제1대 학과의 이름이기 이전에 단대의 이름입니다. 우리 인문대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제1대, 제2대, 제3대 막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아마 철학 뭐 몇 번째 대에 그 몇 번째 과가 교육학과예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박사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다 하면 사회복지학 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니까 사회복지학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독일어로 되어 있는 그 박사 이제 증을 띄면은 그거는 PhD 철학 박사죠. 그러니까 그 관련이 있네요. 예, PhD 철학 박사죠. PhD 예.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성서학도 성서학 중에서 일부는 신학 박사고 성서학 중에서 일부는 철학 박사입니다. 그러면 인문사회 계열은 거의 다 예, PhD. 철학 네. 박사. 다 철학 박사예요. 예, 철학. 그러니까 아, 철학이라는 학문이 분과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철학 박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이 중세에서 근대 초기까지는 서양에서 제너럴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셜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철학 박사라는 개념은 없고 철학을 공부해야지만이 예를 들어 신학도 할 수 있고 의학도 할 수 있고 법학도 할 수 있고 철학이 돼야지 스페셜리스트. 예, 철학을 반드시 해야